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흥미로운 보도,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거액의 돈을 보낸 뒤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부원장이 김성태 회장에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검찰 조사 과정의 전원을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왜 김성태 회장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걸까? 그 시점도 북한에게 거액의 돈을 보낸 뒤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경기도 대변인 시절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고맙다라고 말했다라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저희들이 단독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 내용인즉슨 경기도 차원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 차원에서 대북 송금 과정을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저희들의 단독 보도 내용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대납, 대납. 대신 줬다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동아일보 우면 기사입니다. 김성태, 북한 돈 요구 전하자 이화영 부지사가 500만 달러가 문제냐라며 대납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대납을 요청했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과 경기도로부터 모두 요청을 받은 후 경기도의 남북 경협 비용을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남북 경협 비용 대납 요구 김성태, 이화영 부지사 상의 후에 김성태가 대신 내주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경협 비용을 사기업이 대신 내줬다? 제3자 뇌물 이야기도 법조계 안팎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 측은 소설이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동아일보의 이 내용도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사활. 경향신문이 오늘 오면에 쓰고 있습니다. 사활. 원내외에서 시위, 농성, 집회.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 사활을 걸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런데 당 내에서는 이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외 투쟁, 갑작스러운 장외 투쟁이 방탄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도 당 안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명계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의 요구, 민주당의 주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반토막. 한겨레 신문 1면에 쓰고 있습니다. 뭐가 반토막 났다는 거죠? 반도체가 위기다. 반도체 업계의 비상 소식 최근 저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실렸습니다. 반토막 난 반도체 수출 1월의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 폭이다라는 겁니다. 국내 경제의 버팀목 중에 가장 큰 축은 바로 이 반도체 시장인데 재고도 쌓여 있고 실적도 반토막인데 수출까지 역대 최대치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세 가지의 비상등이 다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걱정입니다. 이 여파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우리 국내 경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고민됩니다. 걱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뭘까요? 깜짝! 오늘 조선일보가 신면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길래 깜짝 놀랐을까요? 택시 요금 인상액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평소 2만 원 거리가 26,000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택시비에 깜짝.
택시 서울 기본료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작년에는 심야 할증 금액을 올리더니 이젠 기본 요금까지 이리 올리나 라면서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진 2장 실렸는데 같은 날 출근길 요금 인상 전에 택시를 기다리던 손님들, 그리고 요금 인상 후에는 손님이 횡하니 없는 택시 승강장의 사진도 대조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냥 대변인도 아니고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말이 필요 없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태 전 회장의 최근 검찰 진술이 꽤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마음을 바꿔서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줬다는 그 거액의 돈과 관련돼서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단독 보도를 여러 건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아니 이재명 시장 측이 구체적으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맙다까지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의 이 진술들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지금 진술은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누가 여러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N프로젝트 실체.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으로 거액의 돈을 보내자 김용 전 부원장이, 당신은 경기도 대변인이었겠죠, 고맙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북 송금 알리자 고맙다. 김용이 고맙다.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조사 진술 내용,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단독 보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2019년 1월, 4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함경도의 곡창 지역을 경기도가 스마트팜으로 바꿔주겠다, 남북 경협하자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비용을 김성태가 500만 달러, 무지 막지한 돈이죠, 62억 원 자그마치 북한에 대납해줬다라는 의혹과 관련하여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5월입니다. 2019년 5월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북한에 돈 전달했다라고 하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측근이죠, 고맙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고맙다. 대북 송금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북 송금 불법입니다. 고맙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김용 전 부원장 측의 반론입니다. 저희들이 취재했는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로부터 대북 경협자금 대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 사실관계를 전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검찰의 입장,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윗선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수사 중이라는 겁니다. 매우 불법인 국제 제재까지 어겨가면서 거액의 대북 송금을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대납해 준 것이었고, 이 과정을 모두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상의하고 논의했다, 보고했다, 그러자 고맙다고까지 했다라는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조사 중의 주장입니다.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가 이 불법 대북 송금을 공유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어서 오늘 이 저희들의 보도는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용 부원장 측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연관된 보도 계속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을 보시고 박수석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은 좀 당황스럽고 겁도 나고 막 그래요. 너무 이 정도 오니까 제가 흥분해서 막 두서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나눠서 얘기해 보자고요. 첫째 하나는 그 사실관계 여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소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검찰이 뭘 창작을 할 수가 없어요.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도가 북한하고
무슨 경협 사업을 체결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공문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쌍방울 통해서 무슨 광물 자원 그리고 철도 건설까지 국가 사업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팜까지도 해서 구체적으로 체결을 하고 그 돈의 대가로 800만 달러. 여기서 방북비용은 제외하면 300만 달러. 그 이후에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1억 달러.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요. 나중에 간 거는 1,000억이고 앞에 얘기한 거는 한 30, 80억, 뭐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이런 돈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검찰의 소설인가라는 부분에 이제 좀 답을 좀 줘야 되는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이 모든 게 다 검찰의 소설이냐? 아니 어느 정도 조금 그 퍼즐이 안 맞춰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맞추는 소설을 썼다라고 얘기하면은 서로 주장이 부딪힐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 이렇게 뭐 그냥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뭐 확인이 되지 않는 북한 측 인사하고 했다는 얘기를 소설을 했다라고 주장하면 되지만 공문이 나오잖아요. 공문도 있고 뭐 이재명 지사의 친서라는 것도 나온다고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소설이냐라는 얘기를 마냥 저렇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겁나잖아요. 이게 그냥 경기도 차원에서 그리고 쌍방울 그룹 차원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문제고 전 세계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초점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거를 막 저렇게 벌어졌는데 몰랐다? 자, 선거를 하면요. 후보 혼자 모든 걸 다 비밀리에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대선 정도 하려면 소위 말하는 본인이 얘기하는 이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정진상. 이 김용이 지금 내부적으로 돈 보냈습니다라고 하니까 고맙다라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고맙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정말 소위 최측근이라고 하는 서너 명의 라인 속에서는 이런 내용이 공유가 됐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가면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막 벌려놓고 뒷감당은 어떻게 하는지 맨날 밖에 나가서 장애투쟁한다고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이거는 본인 혼자 문제 그다음에 민주당 당의 문제가 아니라 좀 국가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좀 얘기를 좀 언젠가 좀 해줬으면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저 박용진 의원님도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걱정돼요 그냥. 예. 자,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해서 또 대북 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김수영 교수님,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원 계셨잖아요. 일단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북한에 돈을 줬고 돈을 준 사람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북한과 논의할 수는 있는데 돈이 갈 때는 아무리 경기도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다시 말해서 유엔의 제재 조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유엔 측과 긴밀히 상의하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 거액의 돈이 전달될 수 있을지 말지인데 이건 겁도 없이 쌍방울 회장이 중앙부처와 상의도 안 하고 유엔이랑 상의도 안 하고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을 북한에게 수차례 건넨 건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중대범죄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재명 지사 측과 상의하고 고맙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여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자체도 북한과 남북 교류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00만 불이 가야 되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거 대북 제재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불 줄 수 없다라고 되거든요. 지금 거기까지는 팩트예요. 팩트인데 북한이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자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500만 불을 대납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김성태 회장의 증언입니다. 그 중간에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있었다라는 게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진술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는 이게 다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각에서는 김성태 회장이 그냥 대북 사업권을 따고 싶어서 북한에게 자기 돈을 준 거다라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해명이 저는 제일 황당한 게 만약에 제가 사업가예요. 그래서 북한 좀 사업권을 따고 싶어서 북한이랑 거래를 하고 싶어요. 북한에 돈을 보내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통일부에 전화해서 뭐 김정은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나요? 정치인이 끼지 않고는 대북 라인을 끼지 않고는 그냥 사업가가 북한과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돈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이다. 어디부터 소설이고 어디부터 소설이 아닌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소설이고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뭐 혹은 이재명 대표를 끼지 않고 자기가 그냥 북에 돈을 보냈을 리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대북 제재가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을 그냥 기업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줬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이제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국제 정세라던가 제북 제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는 바가 없어서 어쩌면 경기도 측에서 쌍방울 쪽을 이용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돈을 그렇게 500만 불씩 턱턱 내줄 리가 만무한데 이런 걸 잘 모르고 국제 정세에 어둡고 대북 제재가 뭔지 잘 모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정말 황당하고 아주 무서운 사건입니다. 예, 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최근에 이런 인터뷰했어요. 이 김성태 전 회장과 대북 송금 의혹은 단순히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 이외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사실 걱정된다, 우려스럽다라는 취지의 조홍천 의원의 발언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가 연일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북한에 돈이 건너갔다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이고 이재명 대표와 김용보 원장 측의 반박과 반론도 저희는 충실히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당내의 대권 주자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대권 주자라도 잘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대권 주자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제자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이고요. 또 동아일보가 지금 단독으로 오늘 아침 신문에 이제 그 활자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고 또 이것이 검찰을 취재해서 나온 거라고 그러면 검찰에서도 또 일방적으로 그 내놓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팩트 중심으로만 좀 정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와 쌍방울 간의 어떤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김성태 당시 회장의 일방적인 결정과 추진이었는지 아니면 김수경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도의 뭐 정치권의 라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라인을 얻어서 한 건지 등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루트를 잘 파악하면 뭐 단독으로 한 건지 아니면 경기도 뭐 혹은 정치권하고 이렇게 어떤 협력과 협의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금방 파악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까지는 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성남FC 건으로 그리고 위례와 대장동 건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북 송금 건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이 앞서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그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 성남FC나 대장동 위례 이런 등등에서 아직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관련과 그 의심하고 있는 그 혐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어떤 뭐 직접적 증거 이런 것들이 없고 지금도 대북 송금 관련해서 와 800만 달러? 와 1억? 와 뭐? 막 이렇게 지금 와 하는 분위기만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사를 통해서 무엇을 겨냥하는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 직접적인 증거, 직접적인 진술 이런 것들은 나오고 있지 않고 지금도 당장 김용 부원장의 경우, 전 부원장의 경우는 구속되어 있잖아요. 구속되어 있는데 검찰의 이런 추리의 수사 방향에 그 어떤 뭐 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증언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주장으로 끝날지 아니면 단순 진술뿐만이 아니라 정황상 직접적인 관련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내야 할 그 돈,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다라고 했던, 막혔다라는 그 돈을 쌍방울에 대납해 줄 걸 이화영 당시 경기평화부지사가 요청했다는 겁니다. (2018년 12월로) 거슬러 가보죠. 김성태, 리호남 등 북측 인사와의 만남 장소에서 북한이 윗선의 스마트폰 사업 관련 보고했는데 경기도가 돈을 지급하네 큰일 났다. 쌍방울이 대신 500만 달러를 내라. 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용산 쌍방울 사옥에서 김성태 당시 회장에게 500만 달러가 문제냐 대납해라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중국에서 북측 인사 접촉, N프로젝트 소개, 송금 의사도 전달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납해라 요구받고 북한에 가서 내가 내겠다, 대납하겠다 라고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한 달 후 500만 달러를 보냈다. 돈은 갔다 라는 겁니다. 두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장면은 김용 부원장이 이 이후에 고맙다, 대신 내줘서 고맙다 라고 김성태 회장에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김 회장의 진술이고, 이건 그 고맙다 발언 직전 이화영 부지사가 대신 내라, 500만 달러가 문제냐 라고 해서 대신 냈다라는 김 회장의 진술입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거짓말하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 이재명 대표, 민주당 측의 반박인데,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김성태 전 회장은 어차피 북한으로 불법 자금을 보냈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김용 부원장을 이렇게 거짓말로 끌고 들어가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형이 감형이 됩니까? 본인이 한 일은 똑같은데 왜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할 동기가 있습니까? 허위 진술을 한다면 사실 선뜻 김성태 전 회장은 당장 얻게 될 이익은 없습니다. 비교적 진술도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안은 확대된다면 제3자 뇌물 제공 등 뇌물 혐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사안인데, 그로 인해 자신의 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더 처벌받을 수 있다? 일행 신빙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내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이 받고 있는 다른 혐의를 감경하기 위해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이와 같은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진술 자체가 자신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이고 그에 따라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대신 내줬다, 첫 번째. 그리고 고맙다고 측근에게 인사를 받았다. 대신 내라는 것도 측근이 대신 내라고 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돈을 줬다라고도 김성태 전 회장은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뇌물입니까? 사실 대북 송금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사안이죠. 즉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밀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정도 혐의만 하더라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실형도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향후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전제로, 즉 대통령에 당선되면 쌍방울이 대북 협력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확보할 것을 전제로 각종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던 비용을 대납해주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 주었다면 이때부터는 뇌물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고, 이는 앞서 언급드린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과는 법정형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수사가 이어진다면,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관련성 또는 김용 전 부원장과의 대화 내용 등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 수사는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검찰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이 일단 쌍방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전제로 각종 비용을 지원해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떤 기업이 대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 과정을 지켜보면 대북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북한과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오히려 북한에 돈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긴 합니다. 이 히토리 등 광물자원 채굴권 등 협약을 전제로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불발되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경기도가 진행하던 스마트폰 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하는데 대납했다고 하는 비용이 사실은 경기도가 아니라 쌍방울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권 취득 과정에서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돈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검찰이 해결해내야 합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구분을 해내지 못하면 경기도 나아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뚜렷하게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비용도 상당히 진술이 구체적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당시 방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북을 했다면 그 입장이 좀 더 용이했을 수 있습니다만 방북을 하지 못한 데다가 방북을 실제로 진행한다면 이때는 공식적인 행사 진행 상황이므로 공시하여야 할 공식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방북 비용이 필요했는지도 검찰이 수사를 해 나가야 할 대목인데 이 부분은 김성태 전 회장이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여지도 있고 검찰의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확대될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구체적인 확산 경로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돈이 뇌물의 혐의로 가려면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와야 된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채널A가 단독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대선 당선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방금 박성매 변호사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 이 돈 이외에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게 더 줍니다. 그 돈은 김성태 전 회장 주장에 따르면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북한이 요구했던 실무 비용이었다. 그리고 이 방북은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당선을 위했다. 라고 김성태 전 회장은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 마닐라로 갑니다. 그 마닐라에는 누가 나와 있었느냐? 검찰에 따르면 북한의 리호남이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이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의 리호남도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한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대선을 위해 이 지사의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라고 리호남에게 얘기했다라고도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수경 교수님, 대선을 위한 방북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개연성이 있죠. 어쨌든 이제 만약에 방북을 한다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고 그거에 대한 대대적인 막 보도도 나오고 한다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남북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이 2019년 2월에 이제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도 급속도로 냉각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점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북한에 갈 수 있다면 문재인도 하지 못한 일을 이재명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대대적으로 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대선 후보로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의 모든 각종 행정들을 다 했지만 가장 이제 취약한 부분이 뭐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남북관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한다? 그렇다면은 단숨에 대선 후보로 아주 올라갈 수 있는 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때 남북관계가 안 좋았는데 무슨 소리냐, 남북끼리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300만 불을 줬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당시 지사는 이 기회를 노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문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방북을 요청하는 여러 가지 뭐 친서도 나오고 공문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화영이 그랬단 말이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의 명의로 발부된 초청, 공문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다. 그게 아니고서야 기업가가 미쳤다고 100억이나 되는 돈을 북한에 그냥 줬겠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김성태가 얘기하기를 이재명 대표가 떨어지죠, 대선에서.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억이나 썼는데.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이 서운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해줬다라는 얘기를 김성태 입에서 나왔어요. 물론 이거를 이화영 지금 부지사가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황상 굉장히 긴밀하게 잘 만들어진 어떤 그 타임라인대로 잘 이 정합적으로 굉장히 맞는 이야기다. 이건 단순히 소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보도는 진짜 저희가 확인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취재한 채널A와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방북 비용이라는 300만 달러가 어떻게 북한에게 전달됐을까? 그 과정도 궁금한데요. 취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매우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300만 달러 어떻게 전해졌냐? 그 경로도 취재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300만 달러, 37억 원.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쪼개기 밀반출로 북한에 전달했다. 개인당 3만에서 9만 달러, 4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상당의 돈을 화장품, 케이스 혹은 책 사이 등에 끼워서 밀반출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재경총괄본부 본부장 김모 씨, 금고직인데 300만 달러를 분배했어요. 임직원 40여 명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항공편으로 달러를 밀반출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세관에 걸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한 돈을 왜 가져가냐? 라고 해서 상당한 대가 비용을 치렀다라는 얘기도 동아일보에 나옵니다. 박모 쌍방울 부회장이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걸 다 수거해서 북한에게 전달했다. 동아일보는 상세하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박정아 수석, 예.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500만 달러도 건넸잖아요. 이화영이 대납해 줄 것을 요청해서 북한에게 건넸다는 그 500만 달러, 경기도의 북한과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야, 500만 달러가 문제냐? 라고 되물었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500만 달러가 지금 문제냐? 라고 했다는 부분과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가 전달된 경로, 두 가지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첫째 하나는 지금 앵커는 김성태 회장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등장인물이 보면 40명 이상이 넘어요 벌써. 김성태 회장뿐만 아니라 40명가량이 넘는 쌍방울의 임직원들이 다 여기 확인이 된 거예요. 이미 내가 화장품 케이스 혹은 책갈피에 이 많은 돈을 들고 나갔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우리 세관에 걸려서 조사까지 받았다. 그럼 뭐 이 조사받고 어떻게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또 배후 세력이 있는지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여태 그냥 소설이라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가 500만 달러가 대수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60억 정도인데 60억 정도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2019년 1월과 5월에 경기도가 북한하고 그런 협약을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민족경제협력연합회하고 쌍방울 계열사가 히토류 등 광물 자원을 독점하고, 이것도 엄청나죠. 철도, 국가철도, 북한 국가철도를 또 독점하고, 이 사이에 이거 다 되면 1억 달러 또 주고, 1억 달러는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리고 이 중에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남북 교류 사업, 교류 기금까지 쓰자라고 얘기했어요. 1,000억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철도 사업을 독점하고 하는데
300만 달러가 돈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500만 달러가 그러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스톱이 돼서 잘 안 되고 있는 거 지금 빨리 해가지고 2019년 5월 달에 500만 달러 송금해서 북한과 협약 체결하고 그 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동남아 어디 가서 또 만나서 얘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500만 달러가 별거냐 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해당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좀 관련자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 감당할 수 있지. 너무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거를 모른다 하고 밖에 나가서 데모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이 의혹들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임성숙, 서영교 최고위원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 회장은 입국 당시 집안이 초토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치검사들이 입안에 들어온 사냥감 김성태 회장에게 어떤 당근과 채찍을 썼을지 생각하면 현재가 법치주의 종마루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장에 누가 대신 왔다 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는 카톡을 몇 번 주고받은 사이입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 김성태 전 회장 두 분 다 시점은 다르지만 모친상이 있었는데 대리인들이 서로 같다는 것과 관련해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그게 특별한 거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는 카톡을 몇 번이나 주고받았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과 이것이 무슨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해서 2019년 말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는데 경기지사 방북이 말이 되느냐라고 항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2019년 하반기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한민수 대변인의 이 발언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 2019년 말 남북관계가 경색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방북이 말이 되느냐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2019년 말에 이재명 경기지사 명의로 북한에 전달된 공문이 나왔는데 경기도지사 방북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경기도지사 직인까지 찍혔고요.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이 초청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다라고 북한에게 2019년 말에 경기도지사 직인까지 찍어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말이 됐고 지금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한민수 대변인의 해명이 어딘가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그때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이 말이 됐습니까? 똑같은 2019년 말인데. 상황이 어려우면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정치가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도 차원에서든 시 차원에서든 이렇게 일점 혈로를 뚫기 위한 노력들은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제일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이제 대북 리스크입니다. 북에서 남북 간의 이런 군사적 대립이 막 격화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로서는 제일 걱정스러운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땅에 많은 투자를 한 해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또 그 대한민국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 단체들로서도 그 대북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혹은 그 정치적인 어떤 이득들과 새로운 국면을 좀 열어내기 위한 모색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때가 어려웠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려웠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 말이고요. 아니, 제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방북을 요청했다는 공문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지금 이 방북을 위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의혹이 거짓이다라며 민주당에서 이 논평을 한 것이 그때가 남북관계가 경색됐는데 경기도지사 방북이 말이 되느냐라고 해당 의혹들을 부인했는데 말이 되냐는 쪽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방북을 요청한다는. 논평과
경기도 공문이 나왔는데 앞서 한민수 대변인이 한 얘기는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남북 경기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요청 사항이 진행되는 거 하고 김성태 발 검찰 발 이런 여러 정황과 진술과 기사가 뉴스가 반드시 같이 엮여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일정한 갈라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시절 그 시점에 경기도만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하려고 했었을까요? 뭐 중앙 정부에서도 여러 이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다 돈 갖다 퍼주고 개별 기업에 자기 어떤 사업의 목적, 이윤을 남기기 위한 그런 목적과 다 연루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걸 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대변인 논평을 생각합니다. 예. 자, 박정아 수석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반박 중에서 납득이 되는 반박은 저희가 다 충실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없는 얘기를 꾸며낸 것이다. 그리고 이 지사는 김성태 회장이 줬다라는 돈과는 무관하다. 이런 해명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해명이라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민수 대변인이 한 얘기는 방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지사가 방북을 위해서 이렇게 논의했겠느냐라는 항변이지만 방북을 요청한다라고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방북이 말이 안 된다라는 해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립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지점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북 평양을 가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평양 선언을 하는 그때 이재명 지사는 못 갔어요. 우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갔는데 이재명 지사는 못 갔어요. 경쟁 후보는 가서 평양 가서 대통령 앞에서 손도 흔들면서 어쨌든 그 대북 사업이나 아니면 남북 교류에 대해서 뭔가 이미지를 얻어가는데 나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급해서 뭔가 추진하려고 하겠죠. 그거 하나. 그러니까 대북 교류 사업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쟁 후보보다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남북 교류 사업을 진행하다가 하노이 노딜 때문에 지금 망가져 있는데 김수영 교수님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게 딱 힌트인데 대통령도 못하고 박원순 전 시장도 못하는 걸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19년 말에 이런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 마지막.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접촉을 해서 북한과 교류를 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러면 다 좋죠. 정부 당국도 좋고 기업도 좋고. 근데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싫어했던 또 퍼주게 한 거예요. 또 퍼주게 해주고 남북교류 사업하고 거기 평양 가서 또 뭘 해보겠다고 추진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억 달러가 1,000억이에요. 그리고 저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평양을 갔다면 그때 들어갔던 비용만 해도 40억이 되는 거고 이 이전에 이권 주겠다고 먼저 줬던 돈이 60억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퍼주기 하면서 뒤에서 퍼주기 하고 앞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내가 마침 남북 사업에 상징적인 인물인 것처럼 한 대권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와중에 나온 일이기 때문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또 물타기고 뒤로 넘어가고 어정쩡하게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다라고 저는 반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 자꾸 호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뒷감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반론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추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는 게 있을까 봐 방북 요청을 해놓고 지금 방북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성립하려면 방북을 요청했던 저 공문이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지만 이화영 부지사 선에서 경기도지사와 상의도 없이 북한에 방북을 요청했다면 지금 이 논평은 성립이 돼요. 이재명 지사는 방북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때도 지금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사 모르게 부지사랑 김성태가 서로 결탁해서 법카도 주고받는 사이라는 혐의가 있으니까 경기도지사의 직인까지 찍어서 북한에게 방북을 요청했던 거라면 지금 한민수 대변인의 방북이 말이 되냐는 성립이 되거든요. 혹시 그런 의미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한민수 대변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김성태가 진술했다고 하는 이른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그것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민수 대변인에게 왜 저런 논평을 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어려워졌죠. 2018년하고는 다르게 2019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어려워졌고 그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 이전에 추진하려고 노력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방북 초청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공문을 이제 보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과 지금 오늘 아침에 내내 우리가 지금 잘 내용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 김성태발 범죄 혐의, 검찰발 뉴스 이것과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진행한 이 사업이 반드시 다 같이 엉켜서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거 지금 그 김진 기자의 질문도 약간의 이렇게 바이어스가 있는 게 뭐냐면 지지 사업 모르게 했었을 거 아니냐. 이렇다면 괜찮다. 이렇다면 한민수 대변인의 말이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는 저거를 비밀리에 보낸 게 아닐 거예요. 공문이에요. 공개적으로 하는 공개 사업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김성태의 이런 그 행각과 이것도 같이 엮어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검찰이 제대로 된 직접적인 증거,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지시하여 김성태의 이 불법 행위들과 연관이 된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지금도 김성태는 누구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언급되는 사람은 김용, 이화영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경우가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도 지금 이걸 찾아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검찰의 분발 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바이어스 됐다고 하셨지만 전 바이어스가 안 됐다는 걸 항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던 이 혐의와 무관하게 이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명이 방북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시니까 방북은 생각조차 안 했던 걸로 저희가 다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방북을 요청한다는 경기도 공문이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 재차 여쭤봤습니다. 반론권 차원에서 여쭤봐드렸습니다. 충분한 해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밤샘 농성 그리고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강력한 비판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멍청한 발언, 명언이 아닌 멍언을 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땡큐 한동훈 very stupid. 윤석열 대선 이겼으니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뭉개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선 이겼으니 아내의 학력 경력 조작 의혹 뭉개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선 이겼으니 아내의 논문 표절 의혹 뭉개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 뭉개구름 정권입니까? 한동훈이 멍청한 발언했다. 한동훈 땡큐. 한동훈 베리 스투피드라는 영어를 하며 한동훈 장관을 비판한 겁니다. 고민정 의원도 한동훈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광진을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시길래 뭐 오면 환영이지요. 그렇게 얘기했군요. 라고 한 겁니다. 정치는 무조건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서초 뭐 이런데 그런 곳으로 가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데는 안 가시겠죠.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는 연이은 비판들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하루 종일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며 1인 시위와 밤샘 농성을 가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1인 시위의 시작은 국회가 특검법을 반드시 제정 수용하라고 하는 저희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만일 김건희 여사가 일반 피의자였다면 정작 구속됐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에 했던 방식대로라면 김건희 여사 모녀 주가 조작 의혹은 특검이 해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은 뭘까요? 여당 입장 보시죠. 지난 정권 때 김 여사 흠 못 찾은 것 아니냐. 지금 와서 특검한다는 건 정치적 상처내기. 주호영 원내대표, 장동혁 대변인. 온갖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약자 코스프레. 밤새워 농성할 정성의 반만이라도 민생을 위해 쓴다면 국민 지지 받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이견도 있습니다. 비명계는 장외 투쟁이 불만입니다. 민주당의 길 토론회 뒤풀이. 중앙일보가 야, 이 기자들이 토론회도 취재하지만 뒤풀이를 취재해요. 민생 이슈도 아닌데 왜 장애 투쟁에 나서야 하냐. 참석 의원들이 성토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조국 사태 때도 당 신뢰 깨졌는데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조홍천 의원. 장애 투쟁 지지층에겐 어필되지만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 칠 수는 없다. 이거 비판했습니다. 강력경사 출신 박성호 변호사님, 지금 비이재명계 의원들 몇몇은 왜 장애투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장애투쟁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는 어떤 겁니까? 장외투쟁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일방으로 흐르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내지는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혐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야당 대표에 대한 일방 찍어내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단순히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보다도 장외투쟁, 즉 밤샘 농성과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대거 더군다나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이와 같은 형태의 일종의 농성을 하게 되면 그 이목이 상당 부분 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미 검찰 소환에 매번 응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탄 이미지를 불식시키면서도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는 것, 즉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장애투쟁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지금 혹시 자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늘? 사실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좀 좋은 포인트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모두가 다 그 출석을 거부할 거라고 했었던 3차 소환에 응하겠다. 전격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변칙 스타일로 딱 갔죠. 이 포인트에서 저는 뭐 승점을 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 난방비와 관련된 들끓는 민심을 정확하게 읽었고요. 여당에서는 한가하게 그거 다 문재인 정부 탓하냐? 늘 하던 말. 이걸 이제 되풀이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난방비에 대한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저소득층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해. 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도 야당의 의견을 듣고 이재명 대표의 의견을 듣고 이제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책을 들고 나왔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여당 노릇을 했죠.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우리를 더 신경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됐고 당대표가 당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이렇게 방탄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쪽에서 상당히 전 점수를 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스스로 이 국면 전환을 갑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었는데. 네, 주말에 집회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어라? 이게 갑자기 왜 나온 얘기지? 의총이 그 다음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총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회의를 앞두고 의총을 열면서 그냥 사무총장이 집회가 있게 됐으니 많이 좀 참석해 주세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공문도 와요. 몇 명 이상 같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명단도 제출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 곧 있을
당무 평가에 감안할 것 같은 분위기고. 당무 아니 평가에도 이렇게 감안한다. 하는 게 맞나? 되게 중요한 전술적인 시점이거든요. 되게 중요하게 이거를 좀 평가해야 될 상황이라서 논의하고 이 논의의 결과대로 우리 전체 당력을 다 총력 기울여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의견이 다르더라도 같이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논의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정해졌는데 이게 이제 고문 보내고 의무 참석 비슷하게 지금 분위기가 가고 이거에 대한 후과 방탄 논란에 이어서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또 쓰게 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민주당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야 내년 총선을 이기느냐가 핵심이에요. 지금 당장 말싸움에서 이기고 지금 당장 국면에서 우리가 기세등등한 것처럼 보여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자유한국당 가장 강경투쟁 보였던 한국 그 헌정사상 가장 위대한 장외투쟁을 벌였던 정당이에요. 황교안 대표 삭발했죠. 단식했어. 농성했어요. 광화문 여기를 정광훈 목사와 손잡고 그냥 쓸고 댕겼어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그 당시에 원내대표로 국회에서 모든 법안 다 발목 잡았었잖아요. 그 검찰 개혁 법안뿐만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3법도 그분이 다 발목 잡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자유한국당 폭망이었잖아요. 총선에서.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총선에서 이기는 게 핵심인데 그럼 이번 주말의 집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전술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거냐 생각해야죠. 이런 논의를 좀 민주당 안에서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깊이 있는 논의가 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한 비판의 발언이었습니다.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당의 박정아 수석께서 보시기에는 이 장외 집회 방탄이라고 보세요? 아니 방탄이죠. 그럼 뭐예요? 뭐 하라고 그러게. 민색이 풍년등화예요. 지금 난방비트 난리가 났는데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당내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민생이 풍전등화인데 민생이 풍전등화인데 지금 저희 좀 전에 본 것처럼 그 강경 그 철험의 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강경 의원들이 저렇게 국회 로텐데 홀에 모여가지고 밤샘 토론을 했다고 해요. 그게 지난 정부부터 해서 수사를 해왔던 겨우 또 김건희 여사 특검한다고 또 나서고 이상민 장관 탄핵한다고 하고 그거 밤새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내일 모레 이 추운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민생이 풍전등화인 이때 광화문 모여가지고 저기 장외투쟁 데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방탄 아니고 뭐로 설명을 해요. 지금 그거 아니어도 국민들 어려운 거 다 알고 있는데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검사가 독재를 한다고 하고요. 무슨 장기 집권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믿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두 번째, 그 얘기 말씀 안 하셔도 믿을 분들은 이미 믿어가지고 막 가서 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지 말고 왜 이렇게 내내 나만 위해서 민주당도 그렇게 써먹고 국회도 그렇게 써먹는지 답답한 거예요. 1월 달 제가 국회의원인데 1월 달은 통상 국회 안 연대요. 1월, 7월은. 근데 1월 달 국회 열어놓고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월 달 국회 또 가요. 그거는 체포동의안 내지는 구속동의안 올까 봐 문 열어놓은 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놨지. 지금 민주당 앞세워가지고 장외투쟁 나간다고 하지. 검찰 수사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거 몇 장짜리 내놓고 묵비권 행사하지. 어디까지 민주당도 국회도 대한민국도 이렇게 이끌어갈런지 저는 민주당 내 그래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많이 있으면 민주당이 저렇게까지는 안 갔으리라라는 개탄스러운 심정,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내지 이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을 때 반드시 국회에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얻어야 합니다. 노웅래 의원 때는 부결된 바 있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들도 체포동의안 부결은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자유투표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부결 안 될 수도 있다. 통과될 수도 있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원내 지도부가 그래서 더 신경 써야 한다. 부결되도록.
고민정 최고위원, 당 의원들 판단 예단하기 어렵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친 이재명계 관계자, 노웅래 의원 때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라서 이탈표, 부결을 향한 것에서 이탈하는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도부에서도 나옵니다. 부결될 수도 있다. 부결이 안 될 수도 있다. 통과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들을 원내대표부터 나온 겁니다. 물론 뭐 아주 심각한 걱정 단계는 아니지만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본인의 주장을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사실 더 좋거든요. 이재명이 죽어야 당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 의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윤진 의원님. 네. 질문 하시기 전에 이렇게 웃으십니까? 아니, 하태경 의원 얘기가. 하태경 의원 얘기요. 그 관심법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척 보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렇다더라. 속마음이 이렇다더라. 네. 불필요한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나오든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나오든 간에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투표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차피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당론 투표다, 부결시켜라, 혹은 가결시켜라 이런 말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의원들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몇 차례가 있었어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근데 부결되는 경우도 있었고 가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여당이 돼서 제1당이 되었을 때 올라온 것들은 다 가결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최근에 노웅래 의원만 부결이 됐고요. 그 전에 국민의힘 그 당시 당명이 아마 자유한국당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금의 여당 의원들 왔는데도 국회에서 다수당이 아니었는데도 부결된 바가 있었어요. 설득력이 되게 중요해요. 현장에서 대부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럼 나가서 항변을 합니까? 본인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죠. 본인의 신상 발언을 요청해가지고요. 신상 발언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헌정사상 가장 독특한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네. 세상에 나는 장관이 그렇게 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거 반드시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푸닥거리하는 경우 처음 봤어요. 그냥 10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국회에서 해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다. 관련된 사항은 따로 자료를 제출드리겠다 이랬는데 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구체적인 무슨 소리,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 이번에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주변에 있는 의원들한테 저거 부결시키라고 푸닥거린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의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럼 부결시켰잖아요. 부결을 누가 시켰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보고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이랑 우리 박정아 수석 대변인처럼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역선택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부결이 돼서 방탄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야 유리하다라고 국민의힘이 대거 부결을 했고 그걸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을 했다고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냐? Who knows? 아무도 모르죠. 박영준 의원께서 이 구도는 이제 원칙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자유투표해야 된다. 아무 의미 없다. 당론 투표라고 하는 건. 두 번째는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신상 발언을 듣고 대부분 판단하고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내용도 검토해서 하는 거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박용진 의원께서 독특한 장관 얘기 그래가지고 좀 추미애 장관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민주당은 지금 하도 방탄하니까 지금 지도부가 부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거는 권투로 얘기하면은 저거예요. 페인트 모션? 아닌 것처럼 하고 해갖고는
봐요. 169석인가요? 아마 100% 나올 겁니다. 100%.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뭐 아직 검찰이 영장 청구도 안 했는데 여야 다들 좀 더 섣부르신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투,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대통령 기록관장 돌연 직위해제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대통령 기록관의 대통령 기록관장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갑질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직위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해제를 앞둔 시점이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요.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상현 변호사님, 기록관장 직위해제 얘기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에 이 심성보 관장에 관한 비위 사실을 제보 접수하고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부당 업무 지시, 갑질 등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을 하고 중징계 요청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직위 해제를 해둔 상태입니다. 즉 심 관장이 당장 그 직위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고 직위 해제 상태에서 징계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내부의 다른 인사가 관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와 같은 그 비위 사실 제보 접수와 감사 진행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군요. 그렇죠.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위 해제가 되었고 당장 심성보 관장이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징계 여부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뭐 풍산계 얘기도 김수영 교수님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대통령 기록관장이 좀 이렇게 감사를 받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게 공교롭게도 이제 풍산계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뭐 풍산계가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막 굉장히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책임져야 되냐,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되냐,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감사를 받고 지금 징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찍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두시면서 이제 너무나 많은 중요하고 예민한 기록들을 다 기록관에다가 그냥 넣어버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라던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이라던가 또 뭐 김정숙 여사의 뭐 옷값 가지고도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 모든 기록들이 다 그냥 기록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 이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관이라는 이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 기록관장에게 너무 많은 정치적 부담을 줬던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 건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듭니다. 박선영 변호사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야 양쪽에서 좀 뭔가 여러 가지 의혹들까지 이 대목을 두고 제기되고 있는데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기록관 관련된 굵직한 논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윤 정부가 일부러 찍어내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윤건영 의원의 주장대로라도 이렇게 해서 윤 정부가 얻는 게 뭔지 궁금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원래 행안부가 뭐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 대통령 기록관장이 뭐 예컨대 지금 정치적으로 추측이 되는 풍산계와 관련해서 기록관장이 풍산계를 못 기르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록관은 기록관들이 있고 풍산계는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환한 건데 뭐 이렇게까지 감사를 하나라는 의심도 있고. 네네. 도대체 풍산계와 대통령 기록관 관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풍산계와 심 관장의 그 감사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풍산계 논란이 크게 일었죠. 그 과정에서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의 대립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나 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심 관장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직자인데 정부의 인사로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갈등을 키웠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을 키워내면서 정부의 인사로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점도 책임을 묻고 있다는 시각이 야당의 시각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오는 25일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그동안 봉인됐던 것이 해제되는 시점에 이릅니다. 15년간 봉인했다가 오는 25일경에 해제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해제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당장 모든 자료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심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만, 그 과정에서 관장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먼저
신 관장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된 관장이니 먼저 찍어내기로 끌어내린 다음에 유리한 형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게 야권의 의심입니다. 그 의심이 타당한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요. 그렇군요. 임기 말에 만약에 알박기 인사로 지금 야권이 의심하는 것처럼 현 정부가 찍어내려 한다면 원래 대통령 기록관을 관장하는 인사는 통상 임기 말에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예. 그렇긴 하고 그리고 사실 25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이 해제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제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도 없고 그 이후에 관련 절차, 즉 심의의 절차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절차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도 누가 담당하는지에 따라서 외압이 행사될 수 있고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납득하기 쉬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정부가 징계 국면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왜 징계가 필요한지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과는 무관한 건지에 대한 정부의 조금 더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나라의 희망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파이팅! 구미의 금호 공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리, 숨결이 살아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이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양강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남진 김연경 선수 사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고 과연 두 사람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출렁 대구에 나란히 갔어요.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도부는 대통령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척척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대통령과 소통 잘하고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그 외국 선수와 같이 서로 승리의 조합 아닙니까? 저는 진짜 유난연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유난히 잘 어울리는 연대. 그게 유난연대인데요. 두 가지 날카로운 질문 물어볼게요. 김수영 교수님. 김기현 의원이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유난연대, 정말 대통령과 친밀합니까? 글쎄요, 맨 처음 일단 쓴소리 할 수 있느냐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그 보도된 내용에 손발이 착착 맞는 사람 누구냐라는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은 어쨌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윤 정부랑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나다. 뭐 윤심은 자기에게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쓴소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첨가한 것은 하도 이제 주변에서 뭐 윤 정부하고 손발 맞는다는 얘기만 하고 윤심 얘기만 하지 뭔가
좀 그런 쓴소리 각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의식해서 자기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은 본의 아니게 비윤, 반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김기현 의원의 대비돼서는 덜 친하다, 윤과 덜 친하다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아니다. 윤석열과 굉장히 안철수가 잘 어울리는, 유난히 잘 어울리는 관계다라는 것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하고 본인도 웃었어요? 서로 좀 멋쩍어서 웃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준비된 어떤 코멘트라서 자기가 웃은 것 같기도 한데 서로 지금 약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기현 의원은 쓴소리라는 말을 하고 안철수 의원은 유난히 잘 어울리는 유난연대라는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상당히 예리하군요. 김은경 선수와 남진 씨와 올린 사진이 사실은 거짓말이다. 두 사람이 김기현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서 온 자리가 아니다. 당사자들이 얘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김기현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렇게 페북에 사진하고 글을 올려도 좋겠느냐라고 중간에 소개해줬던 지인에게 의견을 물었고 당사자가 올려도 좋다라는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올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표현 과정에서 다소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고 만약 한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김기현 의원이 유감 표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만 정리해보면 좀 헷갈려서 강력계 형사 출시께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남진 씨랑 김연경 선수는 김기현 의원을 응원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응원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사실 김기현 의원의 최초 SNS 글을 보면 마치 김연경 선수와 남진 씨가 먼저 다가와서 꽃다발을 안기고 응원해 준다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사진도 글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해명 내용을 들어보면 우연히 그 자리에 갔다가 처음부터 동석했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김기현 의원이 찾아가 합석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게 됐다. 이 꽃다발도 해명 자체는 분명하지 않은데 남진 씨 등의 발언에 비춰보면 준비해 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명 자체의 그 결론에 비춰보면 김연경 선수와 남진 씨가 적극적으로 김기현 의원을 응원하고 있는 건 아닌데 마치 응원하는 것처럼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또 동의를 받았다는 것도 중간에 계신 분한테 당사자 동의를 받아보라고 해서 동의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SNS에 사진과 글을 올렸다는 취지인데 그 이후에 김연경 선수나 남진 씨가 더 해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 두 사람이 동의한 적도 없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중간에 계신 사람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해명 자체도 나름 기존보다는 어느 정도 해명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말끔한 해명 같아 보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보는 사람 국민 대다수가 말끔하게 이 부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어쨌든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됐고 지지율도 오차범위 내에서 굉장히 치열한 접전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최근 안철수 의원이 앞서가는 결과도 한 결과가 있었고요. 박용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양강 구도가 치열한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논란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좀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냥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아까 보니까 유감이시대. 누구한테 유감이신지 모르겠어요. 보는 국민들 매우 유감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제 당내 경선도 제가 치러보고 또 당대표 경선도 해보고 이러니까 이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을 얻기 위해서 조금은 어떤 유명세를 타는 분들과 사진도 찍고 싶고 아는 척도 하고 싶고 뉴스에 날만한 이런 일들을 좀 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고 제안을 받으면서도 이거 너무 얄팍한 거 아니야? 이래서 안 한 것도 많고 실제로 그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 이런 분들은요 정말 극도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엮이는 거 조심들 하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피해 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원해서 나는 누구 지지해, 나는 어느 정당 지지해, 이번엔 이 정당의 주장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는 국민들이 알아주시는데 그리고 뭐 찬반 논란이 생겨서
본인이 갖게 되는 여러 부담들에 대해서 본인이 감수를 하는데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김연경 선수는 김연경 선수대로 얼마나 곤란을 겪고 남진 씨는 남진 씨대로 얼마나 또 그 여기저기서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그 두 분에게 깔끔하게 사과해야지 유감을 표현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말 우스운꼴로 시작이 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 일단 이준석 당대표 찍어내기로 시작돼서 그 당원 당규 바꿔서 100% 당원 투표를 해서 그 이른바 윤심이 잘 작동되도록 만들어놨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왠지 모를 이상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해서 한 분은 그 연예인과 SNS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 난리가 나고 한 분은 그 이렇게 다 헤어진 양말 보여줘가면서 코스프레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윤심, 오늘도 프레임은 누가 더 윤심에 가깝냐 프레임이잖아. 뭐 윤심과 착착 또 윤한연대라고 하는 내가 더 가까워라고 하는 것인데 윤심보다 민심을 좀 살피는 그런 여당의 전당대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사이에 꽃다발 공방도 있었죠. 한 차례. 홍준표 대구시장이 쓴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둘에게. 일회성 해프닝 사건을 듣고 갑론을박하는 유치함은 봐주기 어렵다. 정신을 차려라. 과연 두 사람이 집권 여당 끌고 가는 수장감이 되는지 회의가 된다.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싸우고 있냐. 사과할 거면 사과하고 이거 갖고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유난이다. 둘 다 유치하다. 라고 홍준표 시장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판에 뛰어든다.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태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달 중 책 발간 및 전국을 돌며 지지자들과 만나겠다. 본격적인 공개 활동 재개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뭐 당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다른 청년 당대표 예비 후보도 지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오늘 일각에서 나옵니다만 확실한 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정아 수석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최고위원 출마한 김용태 위원장의 후원회장을 맡는다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할런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막에서 봤던 것처럼 본인이 썼던 책이 출간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게 우리 당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당대표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우리 천하람 변호사도 당대표 출마를 한다고 하고, 최고위원 중에 우리 저기 그 김병민 박사도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우리 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제 쭉 진행이 될 텐데요. 관건은 작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던 시점에 한 30만 명, 그리고 재작년 대표를 선출을 했었을 때 있었던 20만 좀 높은 언저리, 요 한 30만 명의 당원들 말고 이후에 새로 당원 가입한 50만 명 정도가량의 이 책임 당원들이 과연 어떤 표심에 흔들리느냐, 어떤 메시지에 더 호응을 하느냐,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라 한 달 동안의 레이스를 좀 한번 쭉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예. 자, 전당대회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